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덕분에 제가 너무 유명해져 갖고요. 제가 네이버에다 제 이름을 딱 검색을 하면요. 검색을 딱 하면은 뭐 사진이 뜨는 거 뭐 이런 건 막 그런데요. 유명인사 검색 순위에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5위까지 갔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위키백과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키백과 딱 가보면요. 제가 여러분 국적 대한민국. 이야, 여러분 해갖고 여러분 별명 CJ고요. 그 다음에 학력하고 직업하고 저도 최진기의 생존경제를 진행하고 있다. 뭐 차정인 기자의 뉴스프리에 출연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이 생존경제학에 나오게 된 게 우리 차 기자님 뉴스프리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워서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정치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정치에는 정말 요만큼의 뜻도 전혀 없고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남았는데 이렇게 더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제 본업이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정말 더 충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만들어갖고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거, 그런 공간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하고 꼭 같이 남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네이버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더 멋진 강의 한번 만들어봐서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가물치의 자유는 붕어의 죽음인데요. 제가 제목 뽑느라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가 오늘 비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뭐 비판을 하든 말하든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등장했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함의는 어땠고 전개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갖다가 오늘 딱 공부하고 나시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이거를 말하고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물치. 이 가물치란 친구가 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왜냐면요. 얘가 개구리를 한 번에 10마리를 먹습니다. 오케이? 엄청난 거죠. 한때 왜 블루기라고 베스가 들어왔고 우리나라 막 가물 환경 파괴됐잖아요. 마찬가지 요새는 가물치가 미국에 가서 미국 환경을 막 다 파괴시키고 있어서 난리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엄청난 육식 거대 어종이죠. 얘네들한테 자유를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구다? 붕어의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은 아주 거창하게 달아봤는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그럼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요. 이 전쟁이에요, 기본적으로. 항상 전쟁이 큰 역사죠. 우리 지금 미국 여러분 뭐가 됐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진 배경에도 결국은 이라크전이 있는 거거든요. 이라크전의 전비를 갖다 작게 잡으면 1조 달러. 크게 잡으면 3조 달러까지 보는 거거든요. 3조 달러가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는 3천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000조인데 그거에 3배다는 전쟁 예산을 쓴다면 어떤 나라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은 여러분 이라크 전쟁보다 더 길었죠. 7년 이상 치렀던 전쟁입니다. 여기 전쟁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비를 쏟아부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버텨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버텨내기 어려우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니까 달러 가치는 평가 절상되겠습니까? 절하되겠습니까? 그럼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 화폐는 평가 절하되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니까 상대적으로 실물 가격은 뭐가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석유하고 금 가격이 막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무슨 가격? 석유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뭐가 터졌다?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뭐가 올라갔다?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원래 물가가 오르는 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물가가 오르는 건 꼭 나쁜 것만 아닌 게, 자, 우리, 이건 D는 뭐다 항상 수요지 않습니까? S는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D는 디맨드 수요고 S는 서플라이 공급인데, 물가가 오르는 거는 수요가 많을 때 오르겠습니까? 공급이 많을 때 오르겠습니까? 그럼요, 수요가 많을 때 오르는 거죠. 여러분, 수요가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가 굉장히 잘 될 때 수요가 많죠. 사람들이 물건 막 살라 그러고, 사람들이 물건 막 살라 그러니까 기업은 설비 투자를 늘려나가고요. 또,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려가니까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게 되고요. 월급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서로 물건을 막 사게 되고, 이게 경제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수요 인플레이션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요. 물가 정지가 아니죠.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이란 건 물가가 0%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오르는 상태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 경제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 자, 물가가 오르는 건데 수요가 오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수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요번에 터진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베트남 전쟁으로 해서 전비를 갖다 왕창 쓰게 쓰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석유 가격이 올랐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석유를 안 만드는 물건이 없죠.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한테 여러분 뭐가 된다.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꽃을 샀습니다. 오케이? 제가 사면 또 한두 송이 샀겠어요. 뭐 2,000다발, 3,000다발 샀는데 실화예요. 자, 이거 봅니다. 2,000다발, 3,000다발 샀는데, 꽃값이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줌마가 이렇게 꽃값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아니, 석유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는 거야. 아니, 석유값이 오르는데 왜 꽃값이 왜 올라요? 그랬더니 오르는 거예요. 왜?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꽃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꽃값이 제일 먼저 오른대요. 무릎을 딱 쳤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이렇듯 물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요번에는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건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니죠. 물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건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무슨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비용 인플레이션이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의 차이점은 뭐가 되느냐? 아주 쉬운 겁니다. 수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 거고요. 비용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물건 만드는 비용만 올라갔잖아요. 그럼 경기는 좋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자 물건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니까 자 사람들 수요는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 가격만 비싸졌죠. 그럼 이제는 경기는 좋다 침체돼 있다.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 요게 여러분 그러면 다 아시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됐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는 침체돼 있잖아요. 여러분 물가 상승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요. 경기 침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기 침체는 영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드디어 등장한 거죠. 뭐가 등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출발하는 겁니다. 왜? 그냥 가보시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케인주의의 반대예요. 우리 경제학자 케인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케인주의가 뭐 한 사람이에요? 공황이 닥쳤죠? 그래서 공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시장에다 그대로 맡겨두면 공황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경기가 침체했다 했으면 케인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뭐를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쏟아부어 해줘야 되죠. 통화량을 뭐 해줘야 돼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뭘 쏟아부어줘야 돼요? 돈을 쏟아부어서 통화량을 늘려줘야죠. 그럼 여러분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뭐 되고 활성화되고 살아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케인주의적 정책 아닙니까? 오케이, 금방 이해되시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이 상태에서는 자, 요거 A 케이스라고 그러고요. 요건 B 케이스라고 그래 볼게요. 자, A 케이스는 무슨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 B 케이스는 무슨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 상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태거든요. 요때는 케인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마중물을 버주면은 경기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케인즈 정책대로 마중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부을까요? 그럼요.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용도 없고, 알겠죠? 공장들은 맨날 놀아요. 그러면 뭘 버줘야 돼요? 마중물을 버줘야 되죠. 마중물은 돈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풀어주면 이때 문제가 없는데 이때 문제가 있죠. 왜? 이때 물가가 비쌀 때가 아닌데 이때는 물가가 뭐 할 때요?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서 비쌀 때죠. 그러면 물가가 비쌀 때 돈을 풀어주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작아져요? 더 많아져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가가 높은데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가 버리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서 케인주의적 정책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무엇? 통화를 갖다 늘림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케인주의적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정부는 돈을 부어줘야겠어요? 물가 오른 것만 보면 뺏어와야겠어요? 통화량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뭐가 돼요? 물가가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도 몇 뺏어오는 거예요. 왜 못 뺏어옵니까? 돈을 뺏어왔다가는 경기가 침체되는 경기가 어떻게 돼요? 더 확 가라앉죠. 즉 원래 케인즈의 정책이라는 거는 통화량을 갖다가 경기를 보고 조절해서 해결하자. 이게 케인즈 정책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케인즈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는 통화량을 조절해서 뭘 보고 경기 상황을 보고 조절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를 원활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어. 이게 케인즈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게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때 바로 등장합니다. 자, 바로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름이 통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자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친구가 우리 밀턴 누가 있겠습니까? 프리드먼이라든가 여러분 밀턴 프리드먼이라든가 뭐 하이에크 사람 이름 뭐가 중요해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게 통화주의자들이 통화량을 갖다가 막 조절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 반대가 신자유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케인즈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경기를 보고 통화량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통화량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자. 정리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정부가 여러분 거꾸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정부의 역할이죠. 야 정부 통화량 늘렸다 줄였다 하지 말고 통화량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자. 이게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통화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적하는 게 케인즈주의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샤워실 가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샤워실 가보면 이렇게 딱 있어갖고 자, 요쪽에 이제 파란 이렇게 딱 돼 있고, 요쪽에는 이제 빨간 표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핸들이 이렇게 딱 달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 이쪽으로 하면 무슨 물이 나와요?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파란 물이 왜 나와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방청객 왜 수진이 왜 이러세요? 아니, 파란 물이 어딨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일로 가면 빨간 물 피석거 나옵니까? 병원인 줄 아세요, 여기가? 자, 일로 가면 여러분 무슨 물? 파란 물 나오고요. 일로 가면 이제 빨간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닦았을 때 여러분 추우면 뭐예요? 빨간 걸로 딱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확 뜨거운 물 나오죠. 그럼 하고 일로 돌리잖아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차가운 물 확 나오잖아요. 그럼 하고 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결국은 여러분보다 원하는 물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샤워실의 바보라는 거예요. 즉 정부가 경기량을 보고서 나름대로 조절한다고 까불지만 그것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용, 오브너 유즈리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럴 바에는 딱 가운데 놔두고 정부 역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주의자? 통화주의자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니까 케인즈의 전통 방식이 안 먹히게 되니까 차라리 샤워기를 고정시켜 놓고 통화량을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켜 놓은 채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자. 이게 바로 누구다? 통화주의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화주의자들이 그럼 딱 바라보면 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른 원인을 찾아야겠죠. 물가 오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거예요. 수요 증가가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만드는데 비용이 늘어가는 대표적인 사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사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 또는 뭐 있겠습니까? 꽃! 아까 우리 꽃 예를 들었는데 꽃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뭐였었습니까? 비용 인플레이션.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거든요. 하나 뭐였어요? 석유 가격이 올라도 여러분 꽃값은 뭐였어요? 올랐죠. 두 번째 여러분 모든 물건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면 여러분 뭐한다? 꽃값이 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통화주의자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인건비, 임금 상승이라는 건 결국 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무슨 인플레이션? 경제에 좋은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냐? 노동자들의 지나친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통화주의자의 대표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가보면은 그래서 이 통화주의자가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래퍼란 경제학자가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 래퍼란 경제학자는 우리 래퍼의 그러니까 우리 래퍼가 이 뒤에 어디냐면 레이건 정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얼마 전 부시 말고 그 사람 아버지도 대통령 했었죠. 파더 부시, 아들 부시. 오케이? 파더 부시하고 레이건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친구가 이 래퍼란 친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자유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래퍼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냐면요. 자, 먼저 우리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소득이 1억인데요. 자, 세율이 10%면요. 자, 조세 수입은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죠? 1,000만 원. 오, 잘하셨어요. 오케이? 파란물에 이은 이타. 1,000만 원 정확히 맞추셨네요. 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자, 요번에 소득이 똑같이 1억이면요. 세율이 20%면 조세 수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천만 원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소득이 1억이고요. 자, 조세 수입이 세율이 30%면 조세 수입 얼마다? 3천만 원 나오죠. 뭐 이 쉬운 걸 자꾸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워 가볼까요? 자, 1억인데 세율이 100%면 조세 수입은 얼마다? 자, 얼마다? 이게 포인트죠. 얼마다? 그렇죠. 자, 얼마다? 0원이 돼야 되죠. 왜?
번 돈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요. 누가 일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최진기의 생존경제를 찍고 있는데 여기에 나서 KBS가 지급하는 그 엄청난 돈이 여러분 공짜라면요. 그래도 찍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오케이? 이런 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버는 소득을 갖다 다 세금으로 매겨버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일 안 하죠? 그럼 나오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세금이 100%라도 조세 수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대로 옮깁니다. 자, 어떻게 옮겨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X축은 세율이 되고요. 그래프만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는 그래프는요,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해 못하시면 초등학생인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조세 수입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Y축은 조세 수입이고 X축은 세율입니다. 세율은 빵 프로에서부터 몇 프로? 100%까지 있겠죠. 되셨죠? 그럼 뭐 10%, 20%, 30% 쭉 갈 겁니다. 그러면은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 수입이 점차 뭐 하더라?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 뭐가 된다? 세율이 여러분 조세 수입이 더 떨어져서 세율이 100%가 되면 조세 수입은 하나도 없어진다. 이게 무슨 곡선? 레포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 상태에 있다고로 여러분 레포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요. 정부는 자, 세율을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정부는 세율을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세율을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낮춰야죠. 그래서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부는 지금 세율을 높여야겠습니까? 낮춰야겠습니까? 낮춰야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통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나오는 거죠. 바로 무슨 정책이 나온다? 감세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제일 먼저 판단 기준은 감세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감세는 여러분 어떤 세금을 하는 거냐? 직접세 할 것 같아요? 간접세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딱 들어가는 거 감세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소득세죠. 두 번째 무슨 세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하고 남았죠. 그게 무슨 세가 되겠어요?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대한 전형적인 감세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왜? 소득세를 감세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일한다? 더 열심히 일하겠죠. 오케이? 왜?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실질적인 내 소득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뭐라고 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세를 갖다 낮춰주니까 여러분 뭐가 증가한다? 자, 무슨 소득? 가처분 소득이 뭐 한다, 여러분? 점차 증가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신나서 일해요? 신나서 일하죠. 법인세도 여러분 낮춰주면 여러분 기업은 가만히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요. 기업이 더 뭐 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노동자도 열심히 일하고 기업도 더 열심히 일합니다. 자, 소득세 낮춰주고 법인세 낮춰주니까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사업의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기술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니까 여러분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량은 작아진다, 많아진다? 많아지죠. 그러면 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많은 조세 수입을 부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자유주의 경제입니다. 그럼 감세했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정부 역할은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걷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조금 건든다는 거죠. 그럼 정부 역할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슨 정부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작은 정부에 기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작은 정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바라보시면 알겠는데 자, 문제점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딱 들어가 보셔야죠. 순식간에 여러분 몇 가지 문제점이 금방 나타납니다. 왜? 첫 번째, 정말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느니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레이건 정부에서요. 정부가 세율을 갖다가 소득세를 14% 낮췄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부가 세율을 14% 낮췄지만요. 실제로 세수도 9%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4년간에 걸쳐서. 전 숫자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14%를 낮췄는데 오히려 9%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느냐? 탄력성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세 낮췄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설비 투자 엄청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대기업 유보자금이 100조가 넘어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소득세 1, 2% 낮춘다고 소득세 1, 2% 낮춘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별로 그럴 사람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맞느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점 뭐가 되겠습니까? 금방 나오시죠. 무슨 정책? 감세 정책의 문제점이 바로 두 가지로 연결될 수 있죠. 하나는 뭐로 연결됩니까? 금방 가보셔야죠. 원래 세금은 여러분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걷어서 부자한테 써야 됩니까? 그럼요. 근데 감세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여러분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부자. 여러분 소득세도 말씀드리지만 소득세를 낮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소득세를 낮추면은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겠구나. 이거 여러분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부분의 근로소득 중에서 50% 이상은 소득세를 안 내요. 왜? 소득세를 낼 정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2천만 원 미만은 과세자가 부담이 안 됩니다. 2천만 원 아니라 기준은 좀 바뀔 텐데요. 그 이하로 소득이 생겼을 때는 과세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 소득자가 우리나라 과반수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득세 냅니까? 안 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뭐가 된다? 감세 정책을 취하더라도요. 여러분 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감세 정책을 이루었을 경우 뭐가 돼요? 빈부격차가 심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첫 번째 문제점이죠. 왜? 세금은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부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낮춰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세금은 조금 걷어들였는데 쓰는 건 예전과 똑같다. 자, 부자들한테 세금을 못 걷어들이는데 예전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나가는 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재정이 여러분 건전해진다, 불건전해진다. 불건전해지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가 비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레이건 행정부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완전히 대폭발한 건 부시 행정부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재정의 불건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레이건. 그 다음에 여러분 클린턴이 나타나서 재정을 다시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그거 한 방에 역전시켰죠. 누가? 부시. 무슨 정책? 감세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빈부격차 제가 수도 없이 표현드렸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됩니까? 레이건. 완전히 언제 심화됩니까? 부시. 무슨 정책? 감세 정책.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뒀던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래퍼 같은 친구를 뭐 일부 사람들은 뭐 사이비 경제학자다. 네가 무슨 경제학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그럼 무조건 다 나쁜 거냐? 진기야, 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그렇게 다 나쁘다고 생각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또 경제학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바라보시면은 이 친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담 스미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는 누가 되겠습니까? 잔 케인즈. 뭐 이 정도 다 우리 아담 스미스 국부론 손이 안 보여요.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담 스미스 하면 오 손이 안 보여요. 그러지 좀 마시고요. 잔 케인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 수요 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있으면 저는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공헌이냐면은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정부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부를 축구장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맨날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에서 시장에다 다 맡기자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맞긴 맞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오늘날 다시 살아오면요. 공정거래법 반대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독과점 금지 조항 찬성합니다. 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정부는 축구장의 심판이 돼서 시장의 자유스러운 경쟁을 완벽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장의 심판이 경기에 개입해야 하네요. 하죠. 뭐를 안 할 뿐입니까? 직접 슈팅을 안 할 뿐이죠. 아담 스미스가 제일 싫어한 건 아마 독점일 겁니다. 독점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건 아담 스미스 사후지만 왜? 독점 있으면 여러분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국부로 전환시켜줍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이게 아담 스미스 논리 아닙니까? 우리 또 아담 스미스 케인즈도 한번 깊게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오늘 신자유주의부터 해보고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케인즈는 뭐냐? 축구장의 심판이고 케인즈는 뭐냐?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말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축구장의 심판으로 생각했고 잔 케인즈는 구원투수로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케인즈 생각에는 직접 정부가 뭐 하자? 공을 경기에 개입하자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만 하자. 자, 둘 다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왜? 정부를 기본적으로 무슨 존재로 바라봤다? 선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근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의미가 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정부를 뭐로 바라보느냐? 신자유주의면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잖아요. 그럼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와 신자유의 공통점 뭐예요? 시장에 맡기자는 거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점 뭐냐? 아담 스미스가 정부를 뭐한 존재로 바라봤다면? 선한 존재로 바라봤다면 신자유주의는 뭐라고 그러냐? 정부 역시 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제 주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는요. 정부는 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 주체는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의 생각이죠. 근데 신자유주의자는 정부 역시 다른 경제 주체와 마찬가지로 이기적 동기와 사적 동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개발하는 부서 뭐 있죠? 국토해양부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맨날 여러분 한 번이라도 환경보호하자 그래요? 아니면 다 건설하자 그래요? 그래요. 아니 어떤 정부기관이 공정하다면 한 번쯤은 환경보호하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빼놓고 국토해양부는 맨날 건설하자고 그러죠. 그럼 국토해양부 역시 자기들의 사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유주의 공헌입니다. 정부가 항상 사적 동기만으로 가지고 공적 동기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역시 우리처럼 사적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갖다 우선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죠. 왜? 야! 정부가 마찬가지로 사적 동기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하자? 정부를 최대한 역할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보다도 신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을 보다 더 축소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여러분 이게 진짜 순수한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하면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 못지않게 사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확 줄이고 무슨 정책해서 정부가 통화량 조절 왔다 갔다 해봤자 온수실에 샤워기밖에 안 되니까 통화량 딱 고정시키고 그리고 정부 세금 조금만 거두자. 이게 진짜 통화주의잖아요. 정리되시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그러면 신자유주의 자체로 비판받을 건 뭐다? 감세 정책의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감세가 됐을 때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다. 두 번째, 감세 정책을 했을 때는 재정 불건전성과 두 번째 뭐가 된다?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정당한 신자유주의 비판이에요. 정리가 되시겠죠?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과연 진정한 신자유주의조차라도 있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신자유주의자처럼 있었느냐, 진정한 시장주의자 됐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갖다 여러분 뭐하냐, 미국에서 대폭적으로 축소시킵니다. 레이건 아닙니까? 레이건이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 항공사 노조 파업했을 때 한 방에 끊어버리면서 레이건이 노조 파업의 시대를 정리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시장 질서에 맡기죠. 그래서 복지비 여러분 대폭적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도 군사비 지출을 축소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모든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군사비는 다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전쟁으로 연결되고 엄청난 재정 지출로 연결되고 경제 위기로 또 연결되고 아주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죠. 진정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면요, 군사비 지출 강화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자,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일 대표적으로 따랐던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조 부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조조 부셔에게 누가? 내가 던집니다. 토론 여러 가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뭐냐? 이게 실제로 굉장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조지 부시가 가장 신자유주의 경제에 충실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뭐만 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비만 빼고는 다 충실했어요. 감세했죠? 복지 축소했죠? 정부 사적 동기 가지니까 민영화 시켰죠? 이게 부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딱 확 해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가 됐습니까? 미국 정부 재정 파탄 났잖아요. 빈부격차, 중산층이 사라져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완전히 양극화되죠. 그리고서 결국 뭐 터졌습니까? 서프라임 모기는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어설픈 신자예요. 이게 귀염둥이죠, 귀염둥이.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는 결국 부시는 나름대로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추종했는데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케인주의자가 됐었죠. 그게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서프라임 모기는 터지고 나니까요, 부시 가장 강력한 케인주의적 정책 썼습니다. 세계 역대 이래 레닌보다 사회주의 정책을 더 많이 했잖아요. 은행을 국유화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세계 최고의 은행을. 여러분, 뭐가 돼요? 8천억 불. 요새 하여튼 몇 억 해봤자 놀라시지도 않는데, 8천억 불의 통화 확장과 8천억 불의 재정 정책을 폈습니다. 완전 오리지널 슈퍼파워 케인주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도 이 정책에 반대한 사람 없잖아요. 참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 나름대로 제가 긍정적 의미 말씀드렸죠. 무조건 일면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니까요. 결국 작은 정부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기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여러분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나갔을 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기업들 간에서도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대기업 중심 강자의 논리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였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논리들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건강한 붕어. 건강한 붕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 아니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이 사라진 연못에는 가물치만 남죠. 가물치는 뭐가 되겠어요? 가물치. 이거 슈퍼파워 기업 아닙니까? 슈퍼파워 기업. 슈퍼파워 기업. 기업은 영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파워 뭐가 되겠어요?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러죠. 깊은 산 오솔. 제가 노래도 굉장히 생각보다 잘합니다. 깊은 산 오솔. 사실 못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연보석의 두 마리 살고 있었죠. 그러나 서로 싸워 한 마리 병들면 나머지 마리도 뭐예요? 병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가물치도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여러분 가물치라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결국 승자 독식 중심의 모든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파산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신자유주의란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실 지금 뭐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하고 케인주의가 다시 득세하는 게 현실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비극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탄생과 그들의 의의가 어땠는지 여러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신자유주의 굉장히 재밌었죠? 다음 주엔 여러분 또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강의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